(1970년대) 자주 국방을 위해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산업. 1980년대에는 보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국방 획득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 후 방위산업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이어온 국방 획득 시스템은 2006년 국방부와 각군 등에 분산돼 있던 획득 관련 8개 기관을 통합해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소요는 각군과 합참, 획득은 방사청이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 획득 역사는 방위사업청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국방 획득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방위사업청. 지난 10년의 성과와 최적의 국방 획득 체계 마련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방 획득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 획득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주식회사 풍산의 정원모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모입니다. 30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각종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영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민 박사 모셨습니다. 네, 최성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우덕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시간에 국방 획득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쭉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 3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효율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지휘 통제의 문제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소요와 획득 조직이 국방부 중심의 지휘 관계에 이루어져서 보다 쉽게 협조할 수 있었고, 이 발생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요. 이제는 소요 획득의 업무가 각각 군과 방사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요. 또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이루어져서 유사시 적절한 조정이 어렵고 이 통제할 그 지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이 패널의 효율성의 문제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원모 전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사청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10년 전 그 당시 노무현 행정부에서 우리 군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획득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과 국방부와 독립된 외청기구에서 민의의거 수행이 되면 나름대로 방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과거 획득 제도에 제기한 문제가 잦은 부정비리,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조직 기능,
업무 절차의 복잡성에서 오는 비효율성, 그리고 각군 사업 관리 능력의 전문성 부족,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것이었고,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참여정부는 우선 군 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이걸 가장 크게 문제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민의 감시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금까지 군과 사업을 해서 형성된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 이 다섯 가지가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이 대책은 방위 사업의 추진은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경쟁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 요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소요라고 하는 분야만 기존 체제대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획득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그러면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현 시점에서 해본다면, 방사청의 목표가 다양한 조직과 기능 또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서 이 기관을 만들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것이다. 또 업무 협조 효율적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적시에 또 양질의 무기 체계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위 산업은 그렇게 가벼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아마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비싼 사업들로 형성된 고가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첨단 기술까지 요구하는 최고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보의 그런 그 여건에 따라서는 그 갖는 시기도 조절, 이게 적시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목적을 충족시키려면 비용 관리, 원가 관리, 요거 외에 기술, 또 성능, 일정, 리스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업 관리자들의 우선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그러니까 그 청의 모든 기능을 통합을 했지만 실제 업무 협조는 또 기존 업무 협조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군, 합참, 국방부, ADD, 기품원 여기하고 또 방산업체하고 역할 분담과 협조, 이거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소요를 제기한 군과 이 획득을 하는 방사청 간에 유기적인 이런 협력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효율성 면에 이제 지금 뭐 통계적으로 10년 동안 효율성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없고 데이터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추진이 안 됐다. 오히려 지연된 사업들이 많았다. 그리고 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업 담당자들을 1, 2년에 한 번씩 교체 보직을 하고, 또 교체 보직도 해당 무기 체계에 관련된 군이 아니라 타군을 보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방사청 외에 국방부 또 군 이쪽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방사청의 업무 효율성은 창설 당시 그때에 추구했던 효율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요, 이제 원인 먼저 좀 들어보고요. 이제 거기다 구체적인 또 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최성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우리 정 전무님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획득 관리의 이제 핵심 사항이 뭐냐면은 군이 요구한 것을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잘해라고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을 이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방위사업법이라는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법률 준수를 안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위사업법을 매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사업 관리는 아까 지적됐듯이 기술도 봐야 되고 일정도 봐야 되고 다양한 걸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융통성을 줘야 됩니다. 사업 관리의 융통성이 핵심인데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행정 절차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좀 지연되고 복잡해지고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지간한 거는 또 공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전화로 협조도 하고 이런 사업관리 융통성이 있었는데 법 준수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와 공문에 의해서 협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 그 업무 절차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 감사나 뭐 수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더 행정이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통합사업관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융통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적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예산을 절감 못 시키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이제 효율성이라 잦은 비리, 또 비전문성인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고자 방사청을 다시 출범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또 10년 지나고서 평가를 해보니까 두 분 역시 마찬가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좀 주시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위사업청 이제 개청 10년을 맞이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일부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일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일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하고 전력 운영비로 분리돼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각각 관리하다 보니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개발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까지 같이 함으로 해서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 시험평가를 합참에 넘긴다든가 이런 또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 독립된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난 후에 사실 생길 때 육군을 제외한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는 획득 업무가 너무 육군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고 조정 통제가 되어서 각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에서 필요한 소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10년이 지난 지금쯤 보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획득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국방 획득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전력 증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모지에서 방위사업의 규모나 국방기술력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 이후에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전력차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이 정대되고 있고 전력차도 오히려 정대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총체적으로 우리의 국방 획득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쏟아놓은 재원, 전력 증강에 쏟아놓은 재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박사님 의견도 어쨌든 그 육해공군의 소요 문제는 좀 다소 이제 해소가 된 듯해 보이지만은 북한의 도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봤었을 때 그런 위험 요소가 뭐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효율성에 관련해서 아까 그 정 전무님 쭉 정리를 매우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 소견을 뭐 추가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군의 사업을 뭐 육군이 관리를 하고 또 타군의 사업을 교체해서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지고 그 전문성 떨어지는 것도 참 중대한 일이지만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각군 사업관리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이 제대로 잘 가지 않으면 이거는 군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있고 군의 전력 문제가 코앞에 딱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제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그 동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뭐 내 사업 솔직히 말해서 아니니까 어디에 신경 쓰느냐면은 감시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 사업을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고 했다 하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규정 또 뭐 제도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문구 하나하나 따져서 뭐 조금이라도 이상 자기에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은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천하 그 세월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전담 체제로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기존에 그 육해공군에 흩어져 있던 사업관리 인력을 이제 통합시켰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방위사업청이 관리해야 될 그 사업 수는 옛날보다 더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 사업의 양이나 또 그 복잡성은 훨씬 더 늘어가는데 사업 관리해야 될 인력은 확 줄여 놓으니까 이게 뭐 사업이 제대로 간다는 걸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게 하려면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그런 인력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체 보직 전문성 이런 부분이 이 투명성에 희생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육군 사업을 공군이 관리한다. 그리고 타군이 관리하고 또 교체를 자주 해버리면은 뭐 이게 부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외부적으로는 내가 뭐 개혁을 한다, 변혁을 한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기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국민 여러분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 굉장히 개혁적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사업을 알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기재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의 대외적인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자기는 개혁했다고 하면서 사업 방위 사업의 자체의 이 부실을 마저하면 초래하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 전원이요. 이 방사청 개전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어떤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방사청을 출범시켰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좀 주셨습니다. 이 효율성의 문제는 또 단독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전문성 문제와 또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방사청 개청 이후에도 한 10여 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방사청에 관련된 혹은 방산 비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방위 사업 관련 비리자들이 개인적인 이 양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의 국가 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제도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성민 박사께서 이 문제를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그걸 한마디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원래 투명성에 그 강조를 할 때는 책임 소재가 이 방위 사업을 관리하는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걸 책임지고 해라. 이런 취지로 투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으로 방위사업법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이꼴 법 준수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차 준수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바로 법 절차 준수 이렇게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제 법을 준수하는 게 투명한 거냐 이런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법을 준수하는 건 투명합니다. 그러나 이 방위사업법의 절차를 법적으로 준수하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한 대로 효율성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뭘 했냐 이런 또 여러 가지 협조부서도 많고 그래서 이걸 이제 투명성 문제로 따로 떼어놓지를 못하고 전문성, 효율성 다 같이 이제 엮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투명성 문제는 그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비리는 발생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비리들은 어떤 개인의 범법 행위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법 준수 절차는 투명하지만은 행정을 너무 유발시키는 이런 융통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업무 절차 때문에 그러면 방위사업법 자체가 이게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법으로 구성된 거냐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다시 말하면 방위사업법이 방위력 개선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냐, 그거를 저해하는 법이냐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 평생을 국방 연구개발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비리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사실 현실 진단이 너무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억울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최근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를 한 부패 지수를 보면은 국방 분야의 부패 지수는 오히려 타 분야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야의 부패 지수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부패 인식도도 이 국방 분야의 부패 인식도는 행정 분야의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리는 뭐 당연히 척결돼야 되고 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2014년 11월 달에 방위산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우리의 방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획득 분야 종사자들, 뭐 정부처 공무원이든 방위산업체 종사자든 연구기관의 종사자든 전부 다 국민으로부터 이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듯한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고 보니 모든 일을 감사를 의식해서 규정과 절차를 아주 경직되게 준수를 합니다. 이게 비효율성이죠. 그리고 소통에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말하자면 현장에 그 해결책이 있듯이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비리와의 연관성 이런 시각 때문에 현장에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통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크다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잡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초과상관 태운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방사업체 요원들도 많고 방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이런 점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의견 좀 다르시겠지만은요. 현장의 목소리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전체 채우는 건 아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 투명성 지수 부분들 또 전문가 집단에서 나왔었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그닥 이쪽 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패 지수가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주셨습니다. 조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투명성이라는 것이 과연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투명성이 강화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투명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직 문제는 굉장히 영향력이 적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이 방사청 구조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 맞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같으면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군 군 관계자 만나야 되고 국방부 관계자 만나야 되고 또 뭐 저 국방과학연구소 만나야 되고 여러 분산된 그 의사결정권자를 다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또 뭐 방위사업청, 그 사업관리본부, IPT 한 군데만 딱 접촉해서 거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은 부패가 용이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 사람 다 그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 한 사람만 내 편 만들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자체로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 운영의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너무 이 투명성 문제에다가 집착할 때는 이제 지났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위 사업은 투명성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투명성과 효율성이나 전문성 문제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뭐 투명성 문제를 덮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분명히 척결은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모 전문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비리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문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 교수님 말씀에 근저를 두고서 한번 좀 말씀을 더 주시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을 다 다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투명하다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의 의도와 나의 속셈을 다 보였을 때 투명한 겁니다. 다 보였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신뢰 구축이 되고 나름대로 믿음이 이제 가게 되는 거는데, 또 신뢰 구축이 되면 비리의 문제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는 이건 구별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저도 많은 유혹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성과 감성이 이 두 가지, 이게 성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비리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왔었을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어떤 수양과 그 이성적인 그 역량도 있지만 제도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건 그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감옥에 갈 거야.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청이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한 투명성의 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방사청이 생기고 나서. 우선 정책 실명제를 했고, 모든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실명을 거기다 하게 했고, 또 방사청 직원들의 서약, 청령 그 서약을 받고,
또 외부의 전문 옴부즈만을 데려다가 방사청 업무에 어떤 불만이 있는 업체나 이런 쪽의 의견, 풍산도 옴부즈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결된 건이 이제 뭐 있었어요. 옴부즈만 제도, 또 자체의 클리닉 감사, 또 정보 공개의 온라인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자신들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외의 전문 평가기관의 활용, 또 민간 법률가의 활용, 아주 상당히 많은 제도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듯이 또 방사청의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뭐 제도의 문제냐 또는 뭐 사람의 문제냐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겸한 건데, 저는 제도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포츠 중계 방송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옛날에 라디오 방송으로 우리가 축구 중계나 스포츠 중계를 들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심판이 매수돼 가지고 부당한 심판을 보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라디오로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중계 방송에 뭐 슬로우 비디오, 요새 배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필하면 그거를 그대로 슬로우로 해가지고 심판의 판정을 다시 번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중계 방송이 심판의 오류나 선수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획득 사업의 경우도, 이 획득 사업은, 훌륭한 획득 사업은 아까도 논의를 했지만 저는 프로세스의 산물이라고 봐요. 이게 과정의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프로세스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해놓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갖다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는 오픈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공개된 상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픈된 상태에 거기에 언론인들도 있고 또 을도 있고 갑도 있고, 거기서 갑이 자신 있게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이 비리 문제는 저는 제도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다 더 투명해지려면 방사청이 지금 추진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오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위 산업에 있어서 무기 개발은 성공만큼이나 실패 역시 중요하다. 무기 개발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이 모두 무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개발된 무기 역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중요하다. 전쟁 환경과 적의 무장 수준에 따라 이미 개발된 무기 체계도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실패와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과정은 국방 획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 획득은 한정된 방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추어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판단. 즉, 우리 전력을 지속 가능한 체제로 유지하며 다양한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판단과 능동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도 완벽한 획득 시스템이란 것은 없다.
단지 그 시대 그 환경에 맞추어 최적의 획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현할 뿐이다. 무기 체계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성장해야 하듯 우리의 국방 획득 시스템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적의 국방력 건설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국방 획득의 전문성 문제 꼭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뭐 오늘 나와 계신 네 분 패널들 의견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우덕 교수는 이 전문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체계, 기술 이것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반적인 그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와 능력에 관한 지식 체계. 그래서 이게 지식과 기술이 어우러진 그 체계가 일단 먼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험 요소가 구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문성이다 그렇게 볼 때에 저는 또 집단 전문성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업관리본부의 IPT 팀이다 또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 자체가 갖는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고 전승되고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행정의 조직 구조상 그 한 자리에 그냥 주구장창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또 진급 관리를 위해서 경력 관리를 위해서 한 2년, 3년 근무하다가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방위사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결국 전문성을 제대로 한다면 한 사람이 계속 끝까지 했는데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전문성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기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한 사람이 조금 미숙하고 좀 신입이 오고 하더라도 그 조직과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가르쳐주고 또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또 전문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획득구조 소요기획과 군의 소유기획, 국방부의 정책, 또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군의 운영유지 이런 획득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방위사업청이 가져야 되는 어떤 조직과 집단의 어떤 전문성이라면은 이 이해관계자들을 적당하게 정말 의사소통하고 조정하고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옛날에 국방부 장관 예하에서 이런 사업이 수행될 때는 장관이라는 그런 구심점 하에서 강력하게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독립예청이다 이런 구조에서 좀 관계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또 아까 초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수평 구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연계성이 필요한 이런 사업 구조에서 조정 통제,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좀 약하면은 이 자체가 벌써 전문성이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서 교수님 이제 지식, 기술, 경험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모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랜 경험을 이제 쌓으셨기 때문에 이 국방 획득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또 뭔가 또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장군의 어떤 진급 영광을 얻고 PM이라는 자리에 한번 그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향도 있고 그때 맡은 저의 업무가 한국형 헬기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라라고 하는 그 임무를 받고 한국형 헬기 국책 사업 준비 단장으로 제가 이제 일한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그 헬기 사업, 그 임무를 받고 헬기 사업의 이 현상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63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가 헬기 사업을 13번을 해서 4개 국가의 13개 기종
약 700여 대 거의 가까운 이런 헬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군에 보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수 수량적으로는 뭐 세계 뭐 10위 안에 손꼽을 만한 그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면에 봤었을 때는 자국산의 고유 헬기는 한 대도 없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우리 헬기 전력의 실태였었고, 그 다음에 헬기가 이제 30년, 40년 이게 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그 당시 10년 전에 이런 노후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헬기 사업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개발 사업을 그게 전부 다 이제 무산이 됐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의 느낌이 우리나라 헬기 이 산업 속에는 국내 산업이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구나. 이 속에서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려면 상당히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헬기 사업을 국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PM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우선 비밀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헬기 숫자니 뭐 여러 이제 이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됐는데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헬기 사업을 평문으로 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리고 이 헬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국회에도 가고 또 공청회도 하고 심지어 NGO 그룹들도 찾아가서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이제 기억에 지금 남고, 두 번째로는 누가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느 업체도 온전하게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없었는데 당시 보면 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제 경쟁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어요. ADD는 ADD가 하려고, 또 민간 헬기하고 서로 이제 겸용 사용이 되니까 항우연에서도 헬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또 업체는 업체 주도로 뭐 그동안에 UH 육군 기술 도입 생산을 했던 뭐 대한항공도 하려고 하고 또 한국항공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여기서 누구한테 이것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도 규정에 없는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한국항공이 프라임의 주관기관 1번이 되고 그다음에 ADD하고 항우연 이거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헬기 사업에서는 한국항공 을이 갑이 되고 그다음에 이 항우연과 ADD는 을이 돼 가지고 이 주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헤드 단계를 그리고 이 사업 때문에 국내 산업체들이 득보는 산업체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헬기 사업을 기술적으로 6단계까지 블랙다운을 시켜가지고 이게 워크 블랙다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걸 나눠서 100개 부품으로 나눴어요. 이게 100개 부품 중에서 국내 산업 기술로 해외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보니까 약 75%, 75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내 산업체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하는데 한국의 산업체들이 관심 있는 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는 그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 자본에 이렇게 파워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픈된 상태로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단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들도 있었었는데 여기에
을도 정식 그 사업단 요원으로 포함이 돼서 업체도 사업단이 의사결정하는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다 받아서 제기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모든 의사결정들은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에 이 사업에 맞는 의사결정 기법을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한 박사님 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주 지금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지금 우리 한국군에 지금 뭐 2년 차인가 3년 차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청 그 IPT 우리 사업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 당부하는 말은 첫 번째는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파악해야 돼요. 누가 반대 쪽에 있고 누가 긍정 쪽에 있고 마찰 요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토론해서 이제 짜야 되고 그리고 이 전략을 이행하는 사업 추진의 모든 절차는 오픈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뭐 아까 뭐 감사 기관이 많다 뭐 주변에 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통합사업관리팀 IPT의 이제 사업관리 전문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문성 중에 기술관리 전문성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예. 뭐 이 분야에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 감리나 기술 관리는 공학적인 전문 지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PT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장교나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수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 문제점이 이제 파악이 되고 해서 이 기술관리 전문기관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것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관리 부분은 이러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방 획득의 전문성 문제가요. 이제 비단이 방사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소유를 이제 제기하고 또 ROC를 점검하는데 군에서도 한번 이 전문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우리 획득 방위 사업, 방위력 개선 사업은 조 단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TOC 같은 것도 2조를 넘게 개발비를 썼고 획득비도 뭐 그 정도 썼고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8조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사업에 투입되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절감해도 1조 사업이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8.5조라면 엄청 뭐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이런 획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이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보통 기술적인 성능이나 일정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그러니까 군은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거냐의 운용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운용 요구서, 소요 결정의 운용 요구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개발을 하든 구매를 하든 제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잘 작성이 안 되면은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 물어보게 되고 이러면 기간이 연장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군도 이 사업 규모가 대단하면은 조 단위 이상 사업은
말 그대로 통합 사업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우리 정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IPT라는 통합 사업 관리라고 그 이름은 붙여놨지만은 제대로 통합 사업 관리를 하는 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나 이런 제도는 준비가 됐는데 이걸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이걸야말로 진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통합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조단위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그 점검을 해나가고 전문 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됐는데 이 운영을 비전문가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빨리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제대로 된 통합 사업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토론 전반에 이제 그 조임을 좀 주기 위해서 국방획득 제도의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각각 30초씩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먼저 서 교수님 해주시죠. 지금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 IPT 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렇게 갖추어졌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처음에 그 방사선 개척하면서 IPT 만들 때 사실은 이 통합 관리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 아주 대형 사업에만 운영될 수 있고 대부분의 수백 개의 대부분의 사업은 결코 운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우리 그 정부 인력 구조라든가 인사 구조라든가 이 조직 구조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지금 그 실제로는 안 되는데 돼야 되는 걸로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 박사님께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도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작년 말에 미국은 획득 체계가 돈을 너무 쓰고 또 기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진부화된 장비를 군에서 배치하게 된다. 미국이 굉장히 발전된 획득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문제점이 지적돼서 작년 말에 일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소유군에서 모든 걸 다 해라. 규모가 이제 미국은 크니까요. 그래서 소유군 중심으로 획득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증가되면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삭감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해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짜 그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방위사업법을 한번 점검할 시점이 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영영 박사께서는. 네, 저는 네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문성 얘기할 때 그 소요 제기하고 ROC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방 헤어라기상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전문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국방기술품질이라든가 카이다라든가 이런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소요제기와 ROC를 위해서는 합참에는 물론 각 군에 뭐 교육사령부 등이 있습니다만은 합참을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줄 전문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신설 연구기관이 만들기 어려우면은 우리 최 박사님 계시는 카이다에 그런 기능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 제도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진화적 개발이라든가 성능 개량 이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기술 발전 속도를 흡수할 수가 있고 진부화된 무기를 양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위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고 창조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꼭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사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 전문화 계열화가 2009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쯤은 한번 되돌아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부분과
경쟁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분류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 육성이 돼야 될 기술 부분은 보호 육성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위산업 분야는 지나친 불신과 감사 등으로 참여 요원의 사이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업무 추진은 경직되고 소통은 잘 안 되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빨리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모 전무께서.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방위산업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언제서부턴가 방위산업의 목표를 자주국방이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신경제 성장의 동력, 경제와 연관된 방위산업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본래의 목적으로 그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평시 임무 중에서 군사력 건설 및 관리 기능이 국방부 장관의 기능인데 군사력 건설의 주요 기능은 무기체계 획득뿐만 아니라 부대를 양성하고 인력, 시설, 교육훈련, 운영 전부 다 총체적으로 갖는 게 이제 장관이 평상시 갖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그 수단 무기체계의 그 획득 기능을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것은 평시 군사력 건설 관리 기능에 좀 결함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쟁 위주의 그 획득 정책 이거는 군사적 효과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획득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도 구조조정을 할 시점이 됐는데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챔피언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당근과 책찍의 정책을 사용을 해서 M&A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네 분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방 획득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